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만 하는 고품격 경제방송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10월 22일 화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전현주 기자하고 같이 핫한 뉴스 브리핑 한윤 빈손회담부터 시작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님 나오셔서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주가 조작 사건들이 있었죠.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너무 얘기가 많아서 앞뒤 맥락이 잘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요. 깊이 있게 차곡차곡 재구성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이 지금 막바지인데요. 아이고, 완전히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승원 평론가하고 트럼프, 해리스 누가 앞서가는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현준 뉴스토마토 기자 모시고 뉴스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좋은 소식이 있나요? 좋은 소식은 없고 어제 슬프고 조금 화나는 뉴스들만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화나지만 일단 들어보죠. 네, 먼저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당초 2시간으로 예상됐던 이번 만남은 81분간 차담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또 한 대표는 계속해서 독대를 요청했지만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채로 진행이 됐습니다. 한 대표는 면담 전부터 계속해서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3대 요구를 의제로 제시했었는데요. 이날도 해당 내용을 대통령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원래는 이번 면담을 마치고 나서 죄송해요. 한 대표가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었는데요. 박정아 비서실장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고 면담에 대한 세부적인 분위기나 내용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박 비서실장은 용산에 확인해보시라 라면서 직접적인 답을 조금 미루기도 했는데요. 이런 정황을 비춰봤을 때 면담 당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던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하나가 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이런 짤막한 입장만 내놨고요. 결과적으로 빈손회동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오늘 아침 S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면담 직후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찬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로써 좀 친윤계와 친한계의 인사들의 의견 차이는 계속해서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저녁을 같이 드셨다고요? 네. 원래 한동훈 대표하고 식사까지 하기는 좀 그렇다고 해서 간단하게 차를 마시는 자리를 한 건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특검 전국이 되면 한동훈 대표하고 각을 세우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게 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좀 친윤 친한 갈등이 커진 것 아니냐. 대통령이 이렇게.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이런 같습니다. 슬픈 소식을 전하시느라 목이 메이신 거죠, 아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목이 잘 안 나와요. 네, 조금 천천히 다음 소식 전해주시면. 네. 다음 소식은 어제 진행된 국감 이야기인데요. 어제 진행된 국감은 단연히 강혜경 씨의 증언이 주목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는 국회에서 명태균 씨 관련한 증언들을 쏟아냈는데요. 최근 정치권을 들썩였던 이 오빠 논란 속의 오빠는 윤 대통령이 맞다 이런 주장도 펼쳤습니다. 또 김건희 씨와 명 씨는 무속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주장도 펼쳤는데요. 또한 여론조사 조작 지시 증언은 물론이고 이날 좀 집중됐던 건 강 씨가 공개한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였습니다.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이 정치인 27명의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 이 27명의 명단을 좀 살펴보면 윤 대통령과 전현직 의원들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광역단체장들도 이름을 올린 만큼 향후 불러올 파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스트 27명이라서 여기서 다 거명을 할 수는 없지만 거명하신 분들만 다 익히 아는 분들이고요. 또 그렇죠. 이준석 의원도 포함된 이준석 것으로. 의원도 포함되고 파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혜경 씨의 증언들은 사실관계는 이제부터 좀 확인을 하는 작업들이 진행되겠죠. 네, 좀 맞습니다. 비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소식이요. 네, 다음 소식은 앞서 국정원이 지난 18일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특수부대 파병을 결정을 했고 특수부대 1,500여 명은 이미 파병돼서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이 안 나왔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북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GUN 북한 대표부 외교관은 유엔 총회에서 이에 대해서 근거 없는 소문이다 이렇게 부인했는데요. 러시아 정부 대표도 유엔에서 북한군 파병
파견과 관련한 잇따른 보도를 두고 터무니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직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는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판단을 좀 유보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백악관도 아직 관련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으면서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실게임 전국으로 가는 것 같은 분위기네요. 근데 우리나라 국정원이 미국하고 공조를 하지 않고 발표를 했다는 점만은 좀 확실한 것 같아서 그 점 좀 어떤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숨은 의도가 있는지 이런 거 좀 짚어보면서 기초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또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이제 만약에 본격적으로 참전을 했다면 그 대가로 또 러시아로부터 핵무기 관련 기술을 좀 건네받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면서 좀 안보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은 한때 좀 내 집 마련 통로였던 이 청약통장 인기가 사그러들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정부가 청약통장 금리를 올리고 혜택도 강화했지만 해지하는 가입자들은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우선 청약통장으로 서울에 있는 주택을 구매할 때 올해 하반기 최저 당첨 가점은 60.4점으로 상반기보다 2.2점 올랐고 경기도도 13점이나 상승을 했는데요. 반면 이달 초 청약을 접수한 강원도 인제군의 한 아파트는 120가구 모집에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가뜩이나 분양가도 높은데 웬만한 점수로는 당첨이 어렵고 그 반대로 지방은 사실상 청약통장이 없어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건데요. 결국 청년층 사이에서는 이 청약통장이 좀 무용지물이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청약 월 납입 인정액도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고 내년에는 약 300만 원 한도의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와 비교해서 좀 금리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층에게는 청약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이 오히려 좀 계속해서 매월 고정 지출을 늘린다는 지적이 있어서 실효성은 계속해서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요지에 몇 개 청약 받고 있잖아요. 지금 네. 뭐 강남 지역, 뭐 강동 송파 지역도 있고. 근데 거기는 현찰이 10억 이상 정도는 있어야 기본적으로 청약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청년들이라고 해도 부모님한테 엄청난 돈을 물려받은 분들이 아니면 청약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시기인데, 근데 여기 강원도에서는 아예 청약의 이 미달 사태를 빚고 있다니까 부익빈 빈익부가 점점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집 한 채 청약받아서 분양받고 하는 게 사실은 오랫동안 복지제도로 유사복지제도로 기능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그 다음에 복지가 뭔지는 아직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서 청년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하네요.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네, 여기까지. 네, 전현주 기자하고 뉴스 브리핑 진행했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 같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 조작 사건들 진실을 재구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전 기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명태균 씨가 사람을 잘못 만난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후보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중간에 실물을 보는 사람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했으면 훨씬 더 중요한 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태균이 형 다음부터 후보 직접 만나지 말고 나한테 직접 연락하셔. 그럼 나랑 같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 보수파의 승리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 봅시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장윤성 기자한테 아이 지금 뭐 이제 얘기 나누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 관심은 이 지방선거, 대선, 총선에 다 보수파가 어떻게 이기는 거, 내 관심이 다 거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랑 같이 합시다. 또 이상하게 또 후보들한테 직접 연락하지 내가 마시고. 보기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감옥에서 오실 것 같은데. 제가 면회 가가지고 면회 여러 가지 가고 노하우와 조언들을 들어가지고. 예,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인데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뭐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검찰이 또 불기소를 하고 이런 과정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사실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사건을 우리 국내 뉴스에 가장 해박하고 가장 빠른 뉴스를 가장 깊이 있게 전해주시는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를 모시고 재구성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재구성을 잘 해주실 거죠? 네. 네. 대통령 부인 복잡하죠. 김건희 네. 씨의 네. 이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죠. 지금 네네. 뭐 불기소 그렇습니다. 결정이 났기 네. 때문에 네. 확정할 수는 없지만 네. 이게 정말 제대로 수사가 됐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고 해서 네. 한번 재구성을 털어보죠. 네, 네.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어디서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어제 그 윤석열 한동훈 회동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린 만남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은 반헌법적이다. 그리고 인적 쇄신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을 해서 이 끝나고 이제 잘 말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냥 집에 가버렸습니다. 가버렸고 이게 또 모임이 되게 그 모양이 되게 이상한 게 차담이라고 했는데 네. 이 어렵게 만난 자리에 차는 없고 제로 콜라를 내놨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한동훈이 제로 콜라를 좋아하더라라는 건데 이 제로 콜라는 술을 안 마시니까 술자리에서 콜라를 먹더라라는 건데 이 차 대신에 또 콜라를 마시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격이 안 맞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재미있는 게 이렇게 마주 앉았는데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마주 앉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또 정진석 실장을 배석을 시켰는데 세 사람이 삼각형으로 앉았단 말이죠. 그 사진 진짜 이상했어요. 네. 그 사진 진짜 보통은 맞습니다. 맞은편에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은 주인이 안에 앉고 맞은편에 손님이 앉고 네. 주인의 가족이나 주인의 어떤 주인집의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주인 옆에 앉잖아요. 살짝 배석. 그냥 빗게 앉거나 빗게 아니면 앉고. 비서실장이니까 말 그대로 좀 이렇게 저기 물러나 있어야 되는데 배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삼각형으로 앉았다는 건 당신은 비서실장과 동급이다라는 걸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여당 대표와 비서실장이 네, 동급이라는 네.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한겨레에서 이런 표현을 썼던데 한동훈의 쫄보 정치다.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도 문제지만 왜 한동훈이 이걸 돌파를 못하나 두 가지 그 해석을 했는데 첫째는 트라우마론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스로 모시던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윤석열 앞에만 가면 쫄리기 때문 아니냐라는 게 하나 해석이고요. 또 하나는 샴 쌍둥이론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실 한 몸이고 둘 사이에 공유하는 비밀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쪽이 망하면 같이 망하는 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대로 맞받아치지 못한다라는 건데 결국 한동훈 대표는 트라우마를 이겨내려면 결국 이 과거의 그 보스를 넘어서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고요. 샴 쌍둥이를 넘어서려면 자기 몸 한쪽을 떼내고 맞서 싸워야 되겠죠. 저거 봐요. 저 사진이 저는 네. 지금 두 명을 앉혀놓고 혼내는 네. 것 같은 느낌으로 네. 혼나는 두 학생이 다 동급인 걸로. 근데 맞습니다. 여당 대표는 사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네. 보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이상해요. 장소도 이게 뭐 손님을 맞는 장소가 아니라 무슨 골방 같은 회의실 같은 장소인데 왜 저런 장소를 골랐는가. 여러 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불편함을 드러내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네. 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사건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어제 저 자리에 가장 핵심 쟁점이 결국 김건희 특검이었고 김건희 특검의 또 주요 지금 뭐 무려 5가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얽혀 있는데 핵심 의혹이 또 주가 조작 사건인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5가지 의혹이 우리가 오늘 다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고요. 또 관조공사 비리 의혹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아는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겼는데 그 업체가 사실은 무자격 업체였죠. 듀얼백 논란 오래됐고요. 또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 방금 이야기했던 명태균 리스트 관련 의혹들이 있죠. 이 5가지 의혹들이 여전히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이게 박근혜 탄핵과 비교하면 박근혜가 왜 탄핵이 됐느냐 보면 직권남용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지위와 권력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자기 아는 사람을 위해서, 그다음에 자기 아는 사람의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했다라는 건데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를 감옥에 보냈는데 정확히 같은 지금 그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다들 지금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한다는 것에 대한 한국 사회의 또 여러 가지 부담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 사건들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주가 조작 사건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이걸 검찰이 4년 반이나 미루다가 이걸 무혐의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코 이게 무혐의 될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적어도 법정까지 가서 이걸 결론을 내려야 될 텐데 검찰이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무혐의다라고 말하는 건 검찰이 선을 넘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5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뭐 네. 관저공사 사건은 수의계약이다. 수의계약이라서 국정농단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살 집에 도배지나 수도꼭지를 고르는 게 아니라 정부의 세금을 쓰는 그리고 이 그렇죠. 보통 우리 뭐 정부 입찰을 한번 하려면 정말 그 서류도 많고 까다롭게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아는 업체, 특히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사였던 업체에게 게다가 이 업체는 인테리어 업체인데 공사를 맡겼단 말이죠. 이 업체는 공사를 맡아놓고도 자기가 없으니까 또 다른 업체를 끌어들여가지고 또 재가청을 줬단 말이죠. 누가 봐도 특혜인데다가 이 과정이 너무 불투명하고 의혹이 많다라는 게 나옵니다. 또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디올백 논란은 사실은 뭐 도덕성 문제일 수도 있지만 네. 공직자가 아니란 이유로 네. 그리고 뭐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 결국 이건 잘 풀었으면 그냥 결국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하고 끝났을 일인데 이게 또 검찰에서 또 이 수사심의까지 가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결국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검찰총장 수준의 대통령이 여전히 검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검찰이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상병 사건하고 공천 개입 의혹이 있는데 네, 최상병 사건은 사실 군인의 죽음이 있었고 억울한 죽음이 있었고 권력이 근간을 흔드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그 반발이 큰 사안입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아는 또 이종호라고 거기도 이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라고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그 세력인 사람이 내가 VIP한테 이야기해뒀어. 그래서 사표내지 말라고 했어. 임성근 당시 해병대 사단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사람을 비호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도 결국 또 한 달이 건너서 주가 조작 사건하고 연결되는 그런 사건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게 결국 김건희 여사의 뒤에서 어떤 그 의견이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얽힌 사람하고 연관되어서 네.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네, 네. 했다 네. 이런 의혹이 있고 공천 개입도 지금 뭐 진행 중인 그렇죠. 거죠. 이 의혹이. 대통령 이것도 이제 결국 선거법 위반이고 사실 국정농단과 연결되는 그런 사안인데 이제 막 터져 나온 사안이고 어디까지 앞으로 터져 나오지 않는 그 또 다른 대화가 어디까지 있을지 명태균 씨는 무려 2,000장의 캡처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거기서 어떤 전국 흔들 사안이 나올지 알 수 없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모터스를 재구성해보자는 것은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예,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돌아보면 2020년 9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청문회 때 나온 사건인데요. 재밌는 게 뉴스타파가 첫 보도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누군가 경찰 보고서 뭉치를 익명으로 뉴스타파에 보냈는데 이렇게 두꺼운 뭉치를 보냈는데 누가 보냈는지 아직까지 알 수 없고요. 경찰 보고서를 보니 경찰이 당시 윤석열의 부인을 내사를 했고 거기에 주가 조작 의혹이 있었다라는 게 당시 의혹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냥 연루된 줄 알았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볼수록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 세력들과 여러 경로로 관련이 돼 있고 전화 통화도 수없이 많이 했고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서 무려 23억 원을 그 차익을 남겼단 말이죠. 도이치모터스는 코스닥 등록 기업입니다. BMW라는 이제 독일차를 파는 회사고요. 독일차 수입해서 파는 네네. 그 회사죠. 지난해 매출이 한 2조 원 정도 되고, 아무튼 BMW는 국내 그 수입차 중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김건희 여사와 굉장히 잘 아는 사이고요. 처음에 이 도이치모터스가 두창선미라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우회상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김건희 여사가 그 돈을 대고 주식을 넘겨받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시점은 언제쯤인가요? 그게 2009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2009년에 이제 처음 상장을 하고 주가가 막 떨어지니까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려고 이제 권오수 회장 등이 주가 조작을 했는데 처음 인수할 때부터 주가 조작하는 모든 단계에 김건희 여사가 돈을 대고 주식을 사고 팔고 했다는 거죠. 도이치모터스가 김건희 여사하고의 관계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분들이 형성이 어떤 되나요? 관계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주최했던 코바나 콘텐츠에서 주최했던 전시회 12개 중에 10번을 도이치모터스가 후원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이제 그 대형 전시회들은 이제 기업들이 후원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죠. 오랜 관계를 맺어왔고 그리고 후원도 하고 김건희 여사는 또 도이치모터스에 그 계속 그 투자를 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 지금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은 권우수 회장이 기획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문 그 작전 세력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수천 번의 거래를 했는데 그 중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고 김건희 여사 실제로 돈을 벌기도 했는데 결국 문제는 검찰의 결론은 김건희는 몰랐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은 우리 아내는 오히려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사실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굉장히 큰 이익을 봤고요. 그리고 몰랐다라는 건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명확하게 통화 내역에서 뭔가 이 알고 있었다는 걸 검찰 아직 입증하지 못한 상태인데 중요한 건 보통 이런 사안이 있으면 탈탈 털어서 모든 통화 내역과 이 주고받은 상황들 그다음에 뭐 정황들을 다 검증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보통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는 양쪽의 통화 내역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 위치 추적 같은 걸 다 해서 이 사람이 만났을 가능성들 그리고 어떻게 이게 이 통정 매매 서로 짜고 치는 그 매매에 이용됐을까를 검증을 하는데 그게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검찰이 넘겨짚어서 김건희 여사는 몰랐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다라는 결론을 지금 단정적으로 내리고 있는 거죠. 내린 상태고 하나씩 조금 살펴보죠. 그 김건희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가 결혼한 거는 2012년이니까 주가 조작은 그 전이네요. 2009년부터 결혼 전이니까 몰랐다라는 우회 상장 때부터 시작된 네네. 거기 때문에 그 전이라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말했던 거는 손해를 봤다. 네. 내 아내가 손해를 봤다고 한다. 어떻게 네. 주가 조작이냐 네. 이렇게 항변을 했다는 거고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손해를 본 것은 사실이 아닌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와 2차가 있는데 1차 때는 크게 이익을 보지 못했어요. 1차 때도 근데 이익을 봤는데 윤석열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가 제가 이제 굉장히 고생해서 만든 그래프입니다. 심혈을 이 기울여서. 모든 주가 거래 내역을 다 이제 그 시기별로 입력을 해봤는데 이 한 장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모든 것이 네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1차고 오른쪽이 2차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면 2,500원에 사서 2,900원을 팔았죠. 네. 1차 때도 이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파란 동그라미가 산 때고 살 때고 빨간 빨간색이 팔 때입니다. 김건희 씨가 그렇게 했다는 네네. 거죠. 그리고 2차 때는 김건희 계좌에서 나온 거래 내역인데요. 2차 때는 여러 차례 나눠 샀지만 3,700원에 사서 5,100원에 팔았으니까 꽤 이익이 많이 남는 상황이죠. 저 시점들 다 평균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보면 2차 때 보면 막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또 옛날 금융감독원의 주가 조작 사건들 취재를 할 때 보면 이게 금융감독원 이제 감독원들 말 들어보면 거래 내역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3,500원의 주식을 팔았는데 오후에 다시 3,300원 주식을 산다라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비싸게 팔았다가 다시 비싸게 팔았다가 다시 싸게 산다. 싸게 사들이는 같은 계좌에서. 같은 계좌에서. 그러니까 이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그냥 두고 있으면 될 걸 왜 이런 거래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결국 이거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고 팔고 하면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오기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데이터를 때려놓고 검색을 해보면 결국 그런 불합리한 합리적이지 않는 거래 내역이 명확히 드러났는데 방금 그래프에 보셨던 것처럼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거래를 수백 번을 주고받는 그런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제 뭐 6개가 동원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4가지는 1인 매매를 했고 김건희 여사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맡겼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이제 맡겼으니까 나는 모른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아까 윤석열 당시 후보도 맡겼는데 손해를 봤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라는 것으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알면서도 허위 사실 말했다라면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당선 무효도 될 수 있는 지금 거예요.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소출되지 않겠지만 사실 이거는 그 굉장히 심각한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보면 누가 봐도 지금 이렇게 손해 다니고 이익을 받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제 모를 리가 없다라는 정황이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보면 중간에 이제 뭐 1인 매매가 있고 김건희 여사 직접 거래한 경우가 있는데 보면 이제 그 주가 조작 세력들이 메시에 8만 건을 때려줘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7초 뒤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8만 건의 그 거래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 조작 세력은 여러 계좌를 놓고 계좌주들하고 다 네네. 내통을 해서 말하자면 네네. 자 여기서 10,000원에 던지면 저쪽에서 10,000원에 받아주고 여기서 또 11,000원 부르면 11,000원에 팔아줘 막 이런 식으로 짜는 거죠. 그래서 통정 매매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고 파는데 이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익을 가져가면 안 되니까 내가 팔았을 때 바로 내 파트너가 주식을 바로 그 자리에 받아가지고 이익이 다른 사람 가지 않도록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거래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다 자기들 돈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물량을 털어내는 게 주가 조작의 10,000원짜리가 수법인 거죠. 20,000원 차곡차곡해서 올라가면 네. 다른 투자자 개미 군단이 막 붙어가지고 사기 시작하면 거기다 던져버려서 다시 폭락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주가 되는 조작 거죠. 세력들의 전체 그 자본은 이 자본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손해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핵심인데 이 정황이 드러난다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또 보시면 이 전체 막 예를 들면 2010년 1월 28일 같은 경우는 전체 그날 도이치모터 거래 대금 중에 무려 44%가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자전거래와 통정매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이걸 보면 그 주가 조작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정황인데. 그 2010년 거래죠. 그 표가 있나요? 혹시 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걸 보면 이제 누가 봐도 이렇게 이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 지금 이 주가 조작 세력들은 지금 항소심까지 가서 대부분 다 유죄가 났죠.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지금 그 중간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보시면 왼쪽이 매도고요, 오른쪽이 매수인데 왼쪽에 4,500원을 팔았다가 같은 날 또 4,300원에 사기도 했어요. 이런 정황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저 김건희 씨의 맞습니다. 계좌인 김건희 거죠. 계좌를 쭉 털어본 건데요. 보면 이제 비싸게 팔았다가 또 다시 또 싸게 사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이 계좌주가 손해를 본 것처럼 보이죠. 네. 왜 이런 걸 왜 했을까? 팔았다가 몇 시간 뒤에 다시 사거나 아니면 샀다가 다시 또 팔거나 하는 그 비상식적인 거래들을 계속하면서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수법들인데 사실은 그때 샀다 팔았다 상대방도 주가 조작에 참여한 다른 맞습니다. 계좌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그렇습니다. 의혹을 갖고 있는 왼쪽 거죠.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에 옮기고 오른쪽 주머니 다시 왼쪽 주머니에 옮기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결국 이제 다른 개미 투자자를 따라오게 만드는 그러다 주가 충분히 올랐을 때 한꺼번에 물량을 털어내는 수법으로 큰 돈을 벌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검찰의 주장, 김건희 여사의 주장은 나는 몰랐다. 그리고 권오수 회장하고 친했는데 권오수 회장이 주식을 사라고 해서 샀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과연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는가 라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8,000주를 메시의 매도마에 내다 파세요라고 주가 작전 세력들끼리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마침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정확히 그 금액으로 주문이 나갔다는 거죠. 그 메시지가 나갔다는 건 확인된 거죠. 나갔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 김건희 계좌에서 주문이 나간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됐고 둘 간에 김건희 씨가 그 말을 듣고 팔았는지는 확인은 안 됐지만 김건희 여사가 그 말을 들었는지 확인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검찰이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를 했잖아요. 했는데 검찰도 권오수 회장에게 연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보인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7초밖에 안 돼서 팔았기 네. 때문에 그런 미리 거죠. 이제 이야기를 듣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팔았겠죠. 그랬는데 검찰의 해명은 두 사람이 친해서 또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회장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 조작에 참여한 게 아니라 그냥 권오수 회장이 언제 몇 시에 주문 내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히 그 지시에 따라서 주식을 사고 팔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네. 주가 조작은 있었고 네. 이익을 본 사람도 있었고 이미 김건희 씨도 이익을 봤지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요. 그건 유죄 판결이 다 났지만 알려준 게 그냥 주가 조작하고 있으니까 참여해라 이렇게 알려준 게 아니고 지금 팔아라 라고 얘기해서 팔았다. 정확하게 2010년 11월 1일인데요.
12시에 3,3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고 주포는 이제 그 주도하는 세력이고요. 선수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선수가 준비시킬게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포가 다시 매도하라 셈이라고 하니까 딱 7초 뒤에 그 주문이 나왔어요. 그 둘 사이에 어떤 경로로 연락이 됐는지는 사실은 이걸 압수수색을 하면 나오겠죠. 통신 내역을 털어보면 나올 텐데 일단 털어보지 않고 그리고 둘 사이에 연락은 없었다라고 검찰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희 씨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서 봤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부인이 아니면 압수수색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당연히 그 용의선에 올라 있고 당연히 모든 그 이 통화한 사람들 그 개입 관여한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손아무개라고 전주가 있어요. 네. 돈을 댄 사람. 그 김건희 여사가 돈 댄 규모는 더 큽니다. 그런데 그 손아무개는 기소가 됐고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손아무개보다 더 깊이 개입해 있는 김건희 여사도 일단은 재판 과정에서 이게 주가 조작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일단은 털어봐야 되겠죠.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될 텐데 법원에 가기도 전에 검찰이 이건 무혐의라고 자기들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의혹이 있는데도 의혹을 없다고 검찰이 나서서 당시 그래서 검찰 발표를 두고 김건희 여사의 변호사들인 것 같다. 변호인인 것 같다. 도대체 왜 검찰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김건희 여사를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검찰 발표한 거 가지고 다시 한번 딱 정리를 해보면 좋겠어요. 네. 검찰이 몇 가지 주장을 내놨는데 첫 네. 번째가 계좌를 일임했다는 거였잖아요. 일임했으니까 몰랐을 거다. 일임도 있고 직접 거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임했던 건 당연히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직접 거래는 아까 그 8만 주 때려주셈이라고 했던 것처럼 직접 거래는 그냥 권오수 회장을 믿고 권오수 회장이 조언에 따라서 주문을 냈을 뿐이다라고 라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아, 근데 일임 계좌에서도 직접 주문 낸 정황이 있는 건가요? 일임 계좌는 이제 이 중고사에 맡겨놓고 거기서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그 중고사에 알아서 주문을 냈을 뿐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일임 계좌에서 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수백 번 사고 팔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정확히 없고요. 역시 그냥 권오수 회장의 그 요청에 따라서 뭐 주가 오를 것 같아서 샀다. 그런데 손해를 봤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포가 선수한테 메시지 아까 8만 개 네. 뭐 때려달라는 그 메시지 나간 직후에 김건희 씨 계좌에서 8만 주 주문이 나갔는데 네. 근데 이건 미리 말을 맞췄을 수도 있지만 검찰에서는 당연히 검찰도 권오수 회장에게 연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이게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우리가 그 무죄 추정 원칙에서 보면 여전히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만 검찰이 과연 이걸 제대로 수사를 했는가 아니면 이미 드러나 있는 정황들을 애써 무시하고 이게 그 피의자 편에서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당연히 피의자의 이익을 최대한 최대화하는 조건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검찰이 과연 그렇게 수사를 했는가.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일단 법원에 가져가서 최대한 법적 판단을 받게 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앞장서가지고 피의자를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씨하고 같이 뭐 여러 가지 통화도 하고 정보도 주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 권오수 회장이 그냥 정보를 알려준 거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이게 주가 조작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다. 이게 네. 결론인 거예요. 네. 아, 근데 이거는 휴대폰까지 맡겨가면서 방문 조사를 한 검찰이 한 수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맞습니다. 통상적인 그 주가 조작 사건 수사와 너무 다르다. 그리고 최소한의 그런 이제 통화 내역이나 아니면 위치 추적이라든가 아니면 당시 두 사람의 동선이 겹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그리고 적어도 제가 이제 금감원 취재할 때 보니까 아까처럼 이 사고 파는 합리적이지 않는 거래를 두고 이때 왜 이런 거래를 냈느냐고 계속 추궁을 하면 결국 실토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왜 4,500원 팔았다가 4,300원 다시 샀느냐. 이게 주가가 갑자기 한 시간만 생각이 바뀌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해명 자체가 스스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모순을 대부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핸드폰을 맡기고 방문 조사를 했던 검찰들이 그렇게 김건희 여사를 추궁하면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셨냐고 물었을까라고 돌아보면 그랬을 것 같지 않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그 강한 의혹이 남는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 김건희 씨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다른 투자자들은 다 처벌을 받았다고 다 하셨죠? 지금 그 항소심에 가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전주 돈만 됐다라고 말하는 그 손아무개도 지금 징역 2년의 집행유예가 나온 상황이라서 유죄 판결이 난 상황인 거죠.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없지 않냐 이렇게 또 이것도 얘기를 사실은 이제 항변을 굉장히 했었잖아요. 오래된 그 레퍼토리인데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이성윤 지금 그 의원이 됐어요. 민주당 의원이 됐어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인사권도 총장이 가지고 있고 수사비도 총장이 가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검찰총장이었죠. 네네.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었겠냐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약간 다시 보긴 해야 됩니다. 그 이성윤이 과연 그러면 그때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느냐. 이분도 사실은 눈치를 보고 제대로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죠. 영장 청구도 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와서 이분은 이제 내가 수사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그 주장 덕분에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까지 됐죠. 사실은 이제 열심히 털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분도 사실 수사를 열심히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탈탈 못 털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성희도 마찬가지고 모든 수사 검찰들이 다 윤석열 눈치를 봤기 때문에 애초에 털 수가 없는 구조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021년에 물러나고 대선 출마를 하려 갔죠. 그 이후부터 수사를 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또 이미 이제 대권 주자가 됐잖아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이미 대권 주자가 된 사람을 그 사람의 부인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정치적 리스크가 있었을 겁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논란도 나왔을 거고요. 그렇지만 사실 돌아보면 당연히 의혹이 나온 걸 수사하지 않고 묻어두는 게 더 이상한 일이고 문재인 정부가 왜 그랬을까 모르겠는데 성의 없이 수사하자. 이건 정치 보복과 별개 이미 나온 의혹을 덮고 넘어가는 건 검찰의 명예에도 심각한 그 타격이 된다. 그리고 다시 돌아보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걸 과연 그 당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방치해도 됐는가라는 질문이 남는 거죠. 근데 한편에 부조리극이네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그 말은 탈탈 털었는데 안 나오지 않았냐. 문재인 정부 때 그랬지만 내가 탈탈 털었는데 안 나오지 않았냐 이런 말이고 내가 내 아내를 탈탈 털었는데 안 나왔으니까 이건 그렇죠. 다시 수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성질내면서 얘기했지만 당시 검사들은 윤석열의 눈치를 보느라 탈탈 털 기회가 없었다라고 누구나 말을 하죠. 본인이 검찰총장인데 거기다가 그리고 전적으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김건희 여사를 당시 소환 조사도 하지도 않았고 영장도 때리지 않았고 통화 내역도 아직까지도 털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성윤 의원이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한 것도 되게 웃긴 게 내가 그때 눈치를 봐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비굴하게 눈치를 봐서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안 해놓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영장이라도 내거나 영장이라도 청구를 했거나 아니면 맞서 싸우다가 쫓겨났다면 모르겠지만 역대 최약체인 그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네. 권력의 검찰총장의 눈치를 보는 지검장께서 지금 와서 또 그런 말을 하는 건 또 약간 모순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잡을 수는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 건은 이게 이제 아까 김건희 여사의 5가지 의혹 중에 가장 그 빼박 힌트 이미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법정에 가 있고 이걸 만약 뭉갠다면 지금 검찰이 일단 뭉갰죠. 그리고 이 법원에서 아직 지금 이제 그 재판 진행 중이지만 우리 일사부재 리라는 게 있죠. 법원 한번 판결이 나면 그거 뒤집지 못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사부재리는 있지만 검찰 수사는 언제든지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거거든요. 기소는 이번 안 되면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회에도 일사부재의라는 게 있죠. 한번 부결된 법안을 다시 올리진 못하지만 추가 의혹이 나오면 다시 법안을 바꿔서 올릴 수 있잖아요.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세 번째 지금 그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2차례 특검법 부결 상황 그 표 좀 보여주시겠어요? 2차례 부결이 됐는데 세 번째 올라오면 이게 지금 보시면 1차, 2차로 올수록
제표결로 갈수록 계속 찬성표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그 특검법 제표결 때는 국민의힘에서 이 반란표가 4표가 나왔죠. 나왔네. 4표가 나와서 지금 4표만 더 받으면 이제 이게 뒤집힐 상황이고, 이게 뒤집힌다는 건 윤석열에 대한 사실 불신임, 그 탄핵안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결국 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서 특검법의 명분이 더 커진 거죠. 자, 검찰이 수사를 못하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과연 누가 이거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한동훈 대표가 가서 요구를 했던 것도 결국 특검이란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결국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리고 한동훈이 살기 위해서라도 결국 특검을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는 상황인데 아마 이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특검법 제표결이 진행이 될 거예요. 3차 제표결이 진행될 텐데 거기서 만약에 특검법이 다시 부결이 된다면 한동훈 입장이 약해질 것이고 네. 한동훈을 따르는 의원들이 친한계 의원들이 한 20명 되잖아요. 그 친한계 의원들이 한동훈이 명시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상당수 의원들이 거기서 아마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한국 정치가 가보지 않은 영역으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어쨌든 해법은 특검이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 통과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메이도프 사건이라고 있었는데요. 폰지 사기 같은 건데 그 나스닥 의장까지 지낸 굉장히 명망 깊은 금융인이 폰지 사기 비슷한 금융범죄로 기소가 됐는데 판결이 났는데 175년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다치게 한 폭행, 살인 이런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형을 때린 것은 자본주의를 뒤흔드는 범죄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말 관대한 편인데요. 미국에 비해서 좀 이번 도이치모터 사건을 계기로 더 관대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든 특검을 통해서 다시 사법정의가 관대한 게 아니라 좋겠습니다. 특정 대통령 부인에게만 관대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미국 대선 이야기 이승환 시사평론가가 나와서 흥미진진하게 또 풀어주실 거고요. 이정원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 전체가 정지되어 있는 느낌을 주는 요새 공직에 계신 분들 열심히 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열심히 해봐야 자기 장관이 힘이 없잖아요. 열심히 해서 장관이 뭘 해서 장관이 뭐 결정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주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니까 열심히 할 인센티브가 별로 없고 지금 말씀하신 공직자들 일을 안 한다는 부분이 장관이 그 힘이 없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감사원에서 해서 자꾸 정책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원전 한 사람 가지고 수사하고 이번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한 사람을 감사가지고 검찰에 고발하니까 요새 지시를 하면 녹음해요. 녹음을 하든지 아니면 뭐냐면 서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일이 돌아갈 리가 없는 거죠. 정권 바뀔 때마다 적폐청산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혼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하고 한 사람들이 그 다음 정권 가면 너 그거 왜 이렇게 열심히 했어? 이렇게 되니까 열심히 왜 하겠어요? 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매주 미국 대선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승원 시사평론가가 계속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짚어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방송 기획하려고 카톡을 작가님하고 같이 나누고 있는데 요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하니까 이승원 평론가님이 한마디로 개판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개판이 무슨 판인지, 미국 대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누가 이기고 있는지 이승환 평론가 모시고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사적인 카톡을. 사적인 그래서. 카톡, 네, 개판이다, 멍멍이판이다, 네, 뭐 얘기했으니까. 근데 왜 그래요? 뭐 일단 그 뭐 판사가 그 트럼프 쪽으로 좀 이제 유리하게 뒤집혔다, 뭐 그걸 말씀드리기보다는 돈 선거가 돼버린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여론조사 때문에 난리잖아요. 지난 네네. 대선이 어땠는지 뭐 등등 얘기 나오고 조작했다고 있는데 조작했다 나오고 나오고 있죠. 뭐
뭐 이게 돈과 여론조사 모든 게 얽히듯이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뿌리면서 트럼프 지지해라.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 그리고 뭐 일부 베팅 사이트에서는 이제 돈을 쏟아 부으면서 마치 트럼프가 이길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하는 등등을 보면은 누구의 편 그거에 앞서서 아, 이건 정말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가 끝난 게. 네. 그 이야기, 베팅 이야기, 머스크 돈 뿌린 이야기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일단 판세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계속 판세. 이승원 평론가는 계속 시종일관 냉철하게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주셨는데 오늘도 그랬었죠. 한번 냉철한 수치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아마 아시겠지만 며칠 전부터 한 17일, 18일 기준으로 트럼프 쪽으로 표가 다시 옮겨가고 있다라는 보도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중립적인 입장이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결국 약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또 숫자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뉴욕타임즈 21일 현재 제가 어제 이제 밤에 시차가 좀 있으니까 뉴욕타임즈 21일 현재 전국적으로는 해리스가 한 1% 정도 앞서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도 한 2%포인트 앞서갑니다. 20일 현재. 그런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가면은 더 힐이라는 그 정치 전문 매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제 보실 게 우리나라도 여론조사 쭉 나오면 뭐 리얼미터도 있고 뭐 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마다 지지하는 후보나 성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이거 약간 조금 진보적인 혹은 보수적인 이런 게 있듯이 미국도 여전히 이 사이트마다 혹은 여론조사 기관마다 성격이 있어서 그걸 감안해야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추적하기는 참 힘듭니다. 어쨌든 더힐은 나름대로 중립적이라는 매체고 굳이 따지자면 중립에서 약간 오른쪽 뭐 이 매체 그리고 선거 전문 사이트인 그 디시전 데스크라는 데서 자체 조사를 했는데 지난 8월 이후에 처음으로 트럼프가 해리스에 앞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해리스가 한 50% 이상, 54에서 56으로 트럼프 44에서 46, 한 10% 정도 앞서갔었는데 최근에 했더니 트럼프가 52가 나왔어요. 해리스 42. 그러니까 완전 역전된 거죠. 이 더힐과 디시전 데스크 자체 조사 보면은.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위스콘신, 우리 블루월이라고 하는 위스콘신하고 미시간 쪽에서 트럼프 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옮겨갔나 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서 언급되는 사람이 네이트 실버라는 정치 분석가예요. 여론조사 분석가죠. 그 538이라고 538이라고 538 여론 분석하는 그 사이트 여러분 보셨을 텐데 이 네이트 실버가 창업한 게 그 538이에요. 그 538을 ABC 방송국에 이제 넘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네이트 실버는 그 블루틴이라고 자기 자체 여론조사 사이트를 열고 있고 538은 너무 잘 되고 이제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니까 ABC가 사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이트 실버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제 주시해서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민주당 쪽 사람이긴 해요. 그러니까 해리스에 대해서 우호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는 24가지 이유라면서 쭉 적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쭉 봤는데 24가지가 많이 이제 중복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곧 해리스가 실질적으로 이길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이 네이트 실버마저 트럼프가 우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이제 미국 전체 언론에 난리가 난 거죠. 전국적으로 보면은 네이트 실버가 한 것도 해리스가 전국적으로 보면 한 1.8 정도 우세해요. 하지만 경합주에서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분석하는 거는 역시 경제다. 경제인데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람들이 체감하는 그 지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괴리감 때문에 사람들이 트럼프 때가 더 좋았고 트럼프가 앞으로 하게 되면 경제가 좀 나아질 것이라는 일종의 이제 가로 열고 헛된 희망 혹은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표는 바이든 때가 훨씬 더 낫다는 거.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실질적으로 GDP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리고 이제 실업률 혹은 일자리가 몇 개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 4년이 훨씬 더 낫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체감하지 못한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점점 더 해리스보다는 트럼프 쪽으로 사람들이 조금 더 옮겨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네이트 실버의 분석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미국 매체 하면은 니네들 뭐 진보니 너 보수니 뭐 따지니까 영국으로 가보죠. 네. 영국 시사주가 이제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역시 이제 권위를 인정받는 그 분석 예측 모델인데 여기서도 트럼프 당선 확률이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이코노미스트도. 네. 그래서 당선 확률만 보면 트럼프가 54, 해리스가 45.
굉장히 크죠. 큰 차이가 나네.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 사람들이 분석했을 때 전국적으로 보면 여전히 해리스가 한 2%지만 경합주를 분석하고 거기 경제 지표, 거기 사람들의 성향, 그동안 투표 어떤 그 행위 어떤 그런 패턴을 보였는지 이런 걸 다 자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앞설 수 있다라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지표들이 해리스가 조금 숫자적으로는 좀 우세할 수 있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은 트럼프가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아니, 저도 미국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표를 볼 때는 미국 경제가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주가도 계속 오르고 네네. 거품 있다고 했지만 뭐 지금 다시 끄떡없이 다시 AI 열풍이 다시 불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임금도 오르고 고용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다 근데 괜찮아요. 미국에 사는 분들은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괴리가 뭔지 참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와 체감 지수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를 다들 하는데 이제 결국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현대, 삼성 뭐 이런 데서 돈 얼마 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지갑, 내 지금 그 얼마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장부. 그런데 일반인들은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퍼진 그 이제 임팩트가 있었던 건데 더 잘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엄청 났었잖아요. 그래서 2022년 9월이었습니까? 한 9.1%까지 최고치를 찍었고 지금 많이 완화됐죠. 인플레이션이 그 정도까지 당연히 아니죠. 지금 한 3% 안팎 네네네. 정도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여전히 그 어떤 샤크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때가 훨씬 더 안정적이었어. 트럼프 때가 내 지갑 사정이 1달러라도 더 좋았어.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가가 뭐 다른 지표 다 필요 없이 이 물가가 가장.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저것 다 사지 않고 늘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그렇죠. 사고 딱 그 네. 아이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면은 여전히 뭐 한 20%까지 이제 소비자 물가가 올랐다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나 어디 가서 뭐 애기 뭐 장난감을 하나 사주고 싶다. 뭐 내 아이한테 뭘 이제 사주고 싶다라고 이제 마켓을 가면은 너무 비싼 거야. 10,000원 하던 게 12,000원, 13,000원 하니까 예를 들면 그런 지표들이 체감 경제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얘기하는 생활 물가, 체감 물가는 맞아요. 많이 올랐는데 물가 상승률은 항상 네. 2.몇 %로 그래서 나오는 도대체 저거 그런 뭐야? 상황. 이런 네. 얘기 우리도 하잖아요. 배추값은 뭐 2배로 올랐는데 맞아요. 물가 상승률은 항상 2%대 뭐 이런 상황인가 보네요. 근데 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뭐 하여튼 전체 지지율 뭐 확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경합주 몇 군데를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경합주에서 판세는 지금은 어때요? 혹시 좀 그림을 띄워주시면 제가 워싱턴 포스트와 그리고 뉴욕 타임즈 그 표 두 가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게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제가 어제 밤에 이제 본 건데요. 뭐 여러 가지 이건 지금 뉴욕 타임즈고 네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앞에 것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 이제 워싱턴 포스트인데 지금 보면은 저희가 계속 제가 몇 주간 말씀드렸는데 위에 블루월이라고 하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는 여전히 해리스가 앞서가고 있어요. 그리고 네바다까지 해서 4곳이 앞서가고 있는데 여전히 파란색이죠. 해리스가 앞서가고 있고 노스캐롤라이나랑 그 조지아, 애리조나 여기는 원래 트럼프가 조금 앞섰어요. 근데 그쵸 퍼센트 보시면 알겠지만 뭐 1%, 2% 혹은 1% 미만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이제 감안한다면 의미 없다. 사실 누가 앞서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다 기술적으로 지금 그렇고요. 다음 그 뉴욕 타임즈 표를 좀 보여주시면 비슷합니다. 뭐 해리스가 1% 미만으로 앞서는 곳, 뭐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지금 표들이 다 1, 2, 뭐 1% 미만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다시 모른다. 한번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 뭐 보여드리는 게 지금 보이실 것 같은데 2020년에는 어땠나 이제 그거 이제 비교해서 보라고 표가 굉장히 친절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펜실베니아 2020년 당시에는 그 민주당이 1.2% D가 민주당이니까. 네, R이 이제 그 리퍼블릭 그 공화당이고요. 그래서 이제 4년 전에는 결과는 이랬는데 지금 2024년 현재 해리스는 저 점수야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로 보면 4년 전보다 트럼프가 유리해진 곳들이 더 눈에 맞아요. 띄는데요. 네. 3군데나 되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 그때 7개 경합주에서 노스캐롤라이나 하나 빼고 다 바이든이 이겼어요. 뭐 10,000표 차이든 20,000표 차이든. 근데 지금 트럼프가 7개 중에 한 3곳을 이기는 것으로 나오니까 지표만 보면 당시 바이든보다 지금 해리스가 성적이 안 좋죠.
네. 조지아도 트럼프가 앞서는 걸로 나오는 거죠? 맞아요. 지금 저기는. 몇 주째 그러고 있습니다. 조지아가 원래 2020년 대선 때는 저기가 산업지대로 바뀌고 아틀란타 중심으로 해서 맞아요.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서 민주당세가 세졌다. 네네. 그래서 이겼다. 바이든 네네. 쪽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상황이 또 그새 바뀐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조지아 쪽이 제가 비슷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새로 이제 산업이 만들어지고 인구의 어떤 구성 자체가 좀 달라지고 젊은 사람들 혹은 유색인종들이 들어가면서 약간 그 표밭이 좀 달라졌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스윙인 것 같아요. 네, 2016년, 2022년 지금 또 다르고 그래서 지난 한 9월까지만 해도 조지아도 해리스에 유리하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조지아가 이제 트럼프 쪽에 약간이라도 우세한. 근데 여전히 뭐 오차범위 아니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가 19 선거인데 19개 네. 그리고 굉장히 조지아 많네요. 제일 많으니까 일단 누가 됐든 펜실베니아를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리고 조지아가 그 다음이 16개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많고 노스캐롤라이나도 16개인데 노스캐롤라이나는 2016년, 2020년 모두 트럼프한테 표를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역시 16개의 선거인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 주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뭐 15, 11, 10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분석 사이트에서 막 돈 베팅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제가 아까 이제 멍멍이 판이라고 했던 그 연결되는 건데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그 뭐 폴리마켓 지금 네네. 베팅 열심히.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근데 경합주들이 네. 다 모른다이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조금씩 트럼프가 이전보다는 분발하고 나아졌다. 있어요. 네. 경합주에서도 해리스가 조금 이전에 비해서 불리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건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지금 그 노스캐롤라이나도요. 제가 잠깐 살았잖아요. 노스캐롤라이나.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게 되게 사실은 예전에 남북전쟁 때 남군이 지배했던 지역이 꽤 많이 있어요. 거기에. 그 정서가 아직도 있어서 그렇죠. 굉장히 네네. 보수적이죠. 그래서 보수적입니다. 아마 보수표를 많이 던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폴리마켓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뭐 베팅 사이트 보니까 뭐 트럼프가 압도적이다, 뭐 60% 이상이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 텐데 당장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한마디로 정치 광고를 이 베팅 사이트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60대 40 정도 나오잖아요. 어이구 저기는 네. 완전히 그냥 트럼프네. 트럼프가 이겼어요. 저것만 보면. 근데 베팅 사이트를 그동안 주시했던 게 내가 누구를 지지하든 상관없이 일단 돈을 걸게 되면 냉정해지잖아요. 내 돈 10,000원을 걸든 뭐 한 2만 원을 걸든 간에 일단 돈 앞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냉철해집니다. 그래서 지지와 상관없이 누가 될 거라고 왜냐면 저기 베팅 사이트에서 자기가 제대로 되는데 돈을 베팅을 해야지만 나중에 돌아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을 주시했던 건데 지금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냥 여론 조작에 그냥 같은 맥락에서 베팅 사이트가 진행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보수적인 매체조차 얼마 전에 이거 조금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 작동 원리를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현재 승리 가능성이 이제 트럼프가 한 60이다. 그러면은 한 주를 베팅하려면 60센트를 내고 해리스가 한 40이다. 그럼 한 40센트를 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이기면 내가 건 만큼 다시 이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건 그 후보가 지면 한 푼도 이제 못 건지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그래도 어떤 냉철함이 저 베팅 사이트에서 유지된다고 했는데 최근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디 9999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베팅 패턴을 추적을 했어요. 전문가들이. 그랬더니 이 프레디 9999라는 사람이 복수의 계정을 갖고 있고 최소한 4개 정도를 갖고 있고 같은 시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슷한 액수를 꺼내서 계속 트럼프에 주기적으로 돈을 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이 암호화폐 등등 이제 전문가들 인용해서 이제 면모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그러니까 프레디 9999 이 베팅을 추적했더니 이 사람이 지금 건 베팅액만 3천만 달러. 왜?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410억 원입니다. 410억 원. 한 사람이? 네. 사실상 한 사람으로 보이는. 그래서 이제 복수의 계정 갖고 있으니까 뭐 4개로 쪼개도 이제 100억 원, 100억 원, 100억 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무슨 베팅 사이트에 아무리 트럼프 쪽에 유리하게 여론 조작을 하더라도 자기 돈을 저렇게 걸으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앞에 거를 어떻게 걸어?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아니야. 그거 큰 돈 아니야. 예를 들어 트럼프가 이기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이해관계가 확실한 사람들 입장, 있다면. 큰 손들 입장에서는 100억 원, 200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장 효율적인 정치 광고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게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읽은 그 기사에 따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쨌든 이게 표심에 어쨌든 영향을 주니까 이 베팅 사이트 이게 불법이었대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합법화됐다라는 기사를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베팅을 많이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트럼프 쪽에 돈을 엄청나게 퍼붓고 있는 게 또 일론 머스크잖아요. 네. 이 기사가 나오니까 이걸 이렇게 링크해가지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X에 올렸겠죠.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하다. 실제 돈이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링크를 해서 더 의심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거는 진짜 의심도 가지만 돈이 걸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냉철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이상한 생각인 것 같아요. 돈이 걸리면 더 다급해지고 더 비이성적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말 그대로 베팅 사이트니까. 근데 저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한테 또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본인이 또 돈을, 그건 뭐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는 하지만 경품이라고 그러면서 막 수표를 유세장에서 그렇죠. 네. 직접 건네주고 그런다면서요.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그동안 지난 3개월 동안 그 머스크가 트럼프 쪽 그 팩 이쪽에 돈 그 건넨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원이 넘습니다. 1,000억 원. 네, 그건 네. 합법적인 기부금이죠. 합법적인 기부금이죠. 그래서 그 주로 이제 광고에 활용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와 별도로 이제 펜실베니아주가 워낙 중요하고 이쪽이 경합주가 워낙 중요하니까 앞으로 14일 동안 매일 한 명씩 추첨해서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억 정도 내가 줄게라고 지금 수표로 흔들고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돈 선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처럼 돈이 있으면 내가 돈을 줄게라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상상도 못하는 일이 지금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사이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실제 여기 이건 뭐 합법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실제 어떻게 각 주에서 나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14억을 그냥 뿌리겠다라는 거예요. 트럼프를 위해서 청원에 서명을 한다면 그 서명자 가운데 추첨해서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청원의 내용은 꼭 트럼프 지지하는 거는 아니고 뭔가 총기 소유 등을 자유롭게 하는 무언가에 지지한다. 맞습니다. 여기 서명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네, 표현의 자유와 총기 그 소지에 대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청원을 하면 이제 그 중에서 뽑겠다라는 건데, 사실상 트럼프한테 표 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유세장에서 그 자리에서 수표를 막 바로 준다면서요. 거기 서명하면은 이렇게 추첨해가지고 정말 진짜 참 오리무중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만 보면은 민주주의는 이제 끝난 거죠. 네, 돈 선거가 돼버렸으니까 말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민주주의를 지켜가야 되는데 네. 지켜가는데 결국은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긴 하잖아요. 아무리 네. 돈을 받아도 내가 투표소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딱 올바른 사람을 찍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네. 그런 면에서는 어때요? 그 트럼프하고 해리스 사이에 아까 숫자로는 판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표심은 어떻습니까? 이제 경합주는 아까 그 표에 보신 것처럼 그냥 그런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알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계속 단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조금 미래를 전망할 수 있을까 등등. 그 중에 하나가 좋은 게 사전투표, 조기투표였죠.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전투표, 조기투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민주당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통설이었는데, 최근에는 사전투표, 우편투표가 다 그냥 사기라고 얘기했던 트럼프마저, 공화당마저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 등록자 수가 엄청 늘어났고,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 사전투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 조기투표 첫날 17일 날 35만 명 이상이 참여해서 기록을 세웠고, 양일간 50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이게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지아도 조기투표 첫날 기존 기록을 2배 넘겼고요. 그리고 18일 오후까지 120만 명이 투표했대요. 그러니까 2020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전투표를 하는데, 이러면 이제 무조건 민주당한테 유리해라고 할 텐데, 지금 보니까 아니야, 공화당원들도 많이 찍었는데라는 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지표가
지금 희석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음. 사전투표가 2012년 같은 경우 대선에는 33%, 16년에는 한 40%였다가 지난 2020년에는 60%대까지 올랐어요. 왜냐면 그때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때였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편 투표자 가운데 민주당원이 60%였고 공화당원이 32%였대요.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민주당원이 많았기 때문에 사전투표 높으면 민주당 유리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또 공화당 사람들이 많이 투표를 하니까 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모르네요.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전 투표율이 그렇게 높으면은 선거일 전에 이미 적극적 지지층은 다 투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끝까지 마음을 못 정한 사람들만 마지막 그 본 투표일에 가서 투표를 그렇죠. 한다. 네. 그냥 끝까지 모르겠다가 그렇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답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 남녀 갈등, 인종 갈등도 좀 불거지고 있다면서요. 2024년 미국 대선은 가장 성별 중심의 선거가 될 것이다. 와. 네. 한 줄로 요약하면 그래요. 그렇습니다. 성별 네. 남녀 차이가 극심한 거죠. 극심한 네. 거예요. 남성이 트럼프겠죠? 그렇죠. 아. 우리도 왜 지난 그 대선 때 뭐 이대남 효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대남 현상이 있었죠. 근데 비슷해요. 미국도 비슷하다. 유색인종과 뭐 젊은 세대일수록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을 찍었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인종이나 세대보다는 남과 여의 차이가 가장 극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성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에 한 10% 우위를 보이고 여성 같은 경우 해리스 쪽에 한 13% 정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16일 보도한 건데 예전에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트럼프랑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시 후보 한 5% 차였거든요. 지금 이제 트럼프랑 해리스를 비교했을 때 한 10% 남성이 훨씬 더 많이 표를 주고 있고요. 이제 여성들은 또 압도적으로 해리스한테 주고 있는데 결국 분석은 그거예요. 이제 뭐 예전에는 이제 흑인들이나 유색인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뭐 민주당에 우호적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남성들은 주로 경제 지표를 보고 여성들은 낙태권에 대해서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도 성별에 따른 지지 후보 차이가 2020년 이후 더 확대됐다. 그리고 여성 유권자들은 낙태권에 대해서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더 이제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고 다른 표들도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데도 보면은 지난 8월에도 남성 50%가 트럼프였고요. 여성 48% 해리스. 그러니까 어쨌든 다 완전히 그 반대되는 그런 투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흑인들도 남성들이 트럼프를 더 지지하고 있나요? 흑인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이고 그러니까 인종 갈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민주당을 계속 지지를 해오지 않았어요. 바이든이 거의 한 90%였어요. 지난 2020년 기준. 그런데 지금 해리스는 78%밖에 못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보다 10%포인트가 확 내려갔으니까 이거는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해리스에 대해서 의심을 좀 품고 있다는 거고 특히 흑인 남성 유권자들이 트럼프 쪽에 많이 갔다라는 게 또 약간 이렇게 중복되는 표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 유권자가 구체적으로 보면 16년에는 92% 민주당, 2020년에는 90% 민주당, 이번에는 해리스 지지율이 78%. 그리고 30세 미만 흑인 유권자 중에서는 40%, 그러니까 더 많은 숫자가 공화당이 공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더 높아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약속을 지킬 것 네네, 같다. 약속을 조금 지킬 것 호감을 보인 거죠. 네네. 흑인 이대남 현상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20대, 30대 미만이니까 20대 흑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18세, 29세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인종 갈등 이후에 다 또 성별 갈등이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의미를 갖게 되는 네, 그런 네. 상황이군요. 네, 그 지원군들 얘기 좀 해볼까요? 보니까 트럼프는 아까 그 머스크 네. 이야기, 머스크가 이 트럼프의 강력한 지원군으로 등장했다고 하셨는데 또 해리스 쪽에도 지원군 지금은 있죠? 해리스는 이제 리즈 체니랑 계속 그 유세를 같이 다니고 있고요. 특히 경합주를 중심으로 이제 리즈 체니는 아시겠지만 부통령이었던 딕 체니의 딸이고 공화당의 어떤 핵심이라고 하는 지금은 트럼프와 적군돼서 의원직까지 이제 잃어버린 그런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공화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 현직이 그 해리스를 지지한 건 또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트럼프가 이제 머스크와 함께 다닌다면 해리스 같은 경우는 리즈 체니와 함께 이제 오바마 부부 세트 같이 다니고 있죠. 그래서 그 오바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 연설을 했고, 그리고 미셸 오바마도 이제 같이 유세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왜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미셸 오바마가 마지막에 나와서 이제 지지를 할 거고, 같이 유세를 할 수도 있고 따로 유세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바쁘니까 아마 따로따로 유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바마 대 머스크라고 지금 제목을 붙이셨는데 좀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누가 해리스를 상징하는 사람이 누구고 트럼프를 상징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저런 어떤 대비가 확실히 있겠죠. 근데 저거는 네. 왠지 해리스한테 불리하게 느껴지는 게 어떤 일론 거죠? 머스크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잖아요. 실리콘밸리는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민주당을 지지를 해왔고, 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하던 사람들 빼오는 거고, 근데 오바마는 원래 원래 같은 민주당 편이었으니까. 코어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리즈 체니랑 같이 다니는 게 아닐까요? 그러게요. 네. 리즈 체니는 조금 플러스가 되긴 하겠네요. 어느 그렇죠. 정도 영향이 있을지는. 공화당의 일종의 정통파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또 승부가 벌어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리즈 체니랑은 좀 같이 다닙니다. 네. 해리스가 지금까지. 아. 네. 오바마 같은 경우는 지금 따로 이제 독자적으로 연설을 막 하고 이랬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이 흑인 그 젊은 남성들을 겨냥해서 니네들 솔직히 여자라서 해리스 별로 안 좋아하는 거잖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역풍을 불었다는 보도가 참 많습니다. 네네. 그래요? 왜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왜 약간 들킨 마음도 있고 굳이 콕 집어서 저렇게 얘기할 필요 있었어? 그리고 우리는 뭐 그렇게 렉처를 듣고 싶지 않아, 약간 이런 반응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역풍이 불었다는 그 기사도 눈에 띄었습니다. 성별 얘기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대남 현상이라고 정의를 하는 바람에 20대 남성들의 그쵸. 정치 성향이 더욱 굳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규정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성별이나 어떤 나이 때문에 네, 사람을 네. 규정해버리면 그 규정이 더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거죠. 증폭돼서 결국은. 그쪽으로 더 가는 경향을 만들 수 있죠. 네. 그런 건 좀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막판에 좀 살펴볼 만한 변수는 그 지원군들인가요? 역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원군들이지만 사실은 이제 표심을 정했고 뻔한 얘기지만 결국은 무당층이에요. 무당층과 중도파가 어딜 가느냐, 투표 당일날.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결정한 사람들은 이미 사전투표 다 했을 수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마음을 못 정한 무당층, 뭐 몇 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 갤럽 기준으로 뭐 한 40%가 나는 무당층이라고 답했다고 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누구를 찍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1%, 2%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까요? 네. 이승훈 시사평론가하고 미국 대선 이야기 다시 짚어봤습니다. 네, 약간 트럼프가 우세해진 것 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해주셨고, 네. 막판에 그 성별 갈등, 남녀 간의 갈등이 어떤 변수를 작용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라이브를 찾아뵙고요. 미국 대선 이야기도 여기서 저희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계속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승환 평론가하고 같이 오늘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 혹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